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미국과 중국은 첨예한 무역 갈등으로 세계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1단계 합의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확전이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은 막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반면에 미국, 중국의 국내적 정치적인 불안 요인들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는 상태에 이번 합의 자체가 초보적인 단계의 합의에 머무른 점 등등을 들어서 아직도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2020년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2020년이 매우 중요한 한 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새해엔 어떻게 전개될지, 또 이에 따른 패권 전쟁의 향방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다각도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갈증 해소, 2020 미중 무역 전쟁의 향방은 한성환의 오아시스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또 미국 국내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죠. 전병서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상황부터 좀 점검해보죠. 일단은 어쨌든 간에 협상 안에 합의를 했다. 이러면 이제 드디어 합의적으로 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분기점이기도 하고 한데, 이번 어떤 내용 가지고 합의를 했나요? 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합의다. 그렇죠. 정치 상황이 만든 급조된 합의.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내용은 굉장히 큰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보복 관세를 부여했던 일부 품목에 대해서 2.5% 관세 인하하고 네. 이것을 이제 중국이 사들이는 농산물하고 서로 맞바꾸는 이런 정도의 아주 마이너한 이제 협상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이번 협상을 보면은 굉장히 급조한 느낌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 발표문에 보면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서명이 없을 뿐더러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에 그리고 이제 숫자가 아무것도 이제 제시된 것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발표 내용을 놓고 보면 13차례의 장관급 회담하고 2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정작 발표는 차관급들의 합동 기자회견 형태로 그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것은 당초에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정상 간에 사인을 하는 이런 이벤트를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는 이제 장관급이 가서 사인을 하는 이런 형태로 격이 뚝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 내용이 그 국가의 정상들이 합의를 볼 만한 그런 영향가 있는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국의 그 입장이 어쨌든 이런 합의를, 그런 급조한 합의를 하게 됐을 때는 양국의 입장이 있을 텐데, 먼저 미국부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탄핵하고 대선 때문에 여기 합의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탄핵의 문제가 가장 크고요. 탄핵의 물타기가 하나 있었다. 일단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지율 물타기가 있고,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표받친 농업 지역의 표가 중국의 농산물 구매를 대폭 줄임으로 인해서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농업 지역의 표심 잡기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12월 15일에 부과를 하려고 했던 이 제품들은 보면 주로 일상용품들, 잡제품들입니다. 네. 근데 이 잡제품들의 경우는 중국이 전 세계 최저 가격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보복 관세를 때렸을 경우에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제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그것이 가격 증가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농업 지역에서도 표가 떨어지고 일반 서민들의 제품에서도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지지율 관리하는데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한 4가지 정도 이유가 아마 이번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합의를
한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반대로 중국은 뭐 빨리 협상을 타결하고는 싶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불리한 협상이라든가 또는 의미 없는 협상 이런 거는 안 하겠다고 좀 버텨왔었잖아요. 근데 중국도 사인을 했단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이고 내년 2020년은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공산당을 창당하고 나서 100년 뒤에 뭘 하겠다고 하는 100년 계획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100년 계획을 마무리해야 되는 이제 해고 이 해가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으로 2020년 GDP가 2010년 GDP의 2배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한데 그래서 미중 전쟁으로 인해서 경기가 더 나빠지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이제 좌시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1년이 훨씬 넘게 미중이 싸웠는데 중국이 어떻게 보면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이제 나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진 것이 없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미국이 이번에 선거라는 변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급작스러운 누가 봐도 이것은 이제 미국이 조금 약해 보이는 이런 느낌이 들어왔을 때 중국이 이걸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별 영향가가 없는 이제 합의지만 그 합의를 놓고 보면 우리가 양보한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 대해서는 이 중국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이런 이벤트가 됐기 때문에 이번 합의에 쉽게 도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최근에 그 중앙경제공작회의 거기에서 미중 무역 분쟁하고 관련해서는 중국의 입장이 뭐 정해진 건가요? 이제 중국은 이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를 잘 안 하는 아주 이제 그 인내력이 대단한 나라인데 이 매년 그 다음에 경제 정책의 그 큰 그림을 그리는 그 회의가 있는데요. 그 회의에서 이번에 아이러니하게도 무역이 가장 문제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역에 관한 얘기는 단 하나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 아주 애둘러서 경제공작회의 발표문을 보면 안정이라는 단어가 29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경제는 미국으로부터의 공격이 굉장히 강할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를 하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적인 이제 경제 안정, 체제 안정에 몰입한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했고 또 하나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기술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번 이제 경제공작회의에서 작년과 대동소이한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아주 특징적인 것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기술혁신이라는 이제 단어를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놓고 보면 중국의 이제 나스닥 같은 창업반 그리고 이제 OTC 마켓인 신산판의 개혁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역전쟁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쓸 거 다 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다고 하면 미국의 다음 공격의 목표는 기술전쟁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이 다음번 전쟁의 준비를 이제 내년도 경제 계획에다가 반영해 놓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기술 패권 문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 전에 지금 미국이 계속 홍콩하고 신장 우이구르 지역하고 이 인권 문제를 자꾸 거론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뭐 굉장히 반발을 하는 입장이고, 근데 중국에 지금 그 인권 문제 거론하는 게 중국한테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홍콩과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를 지금 미국이 제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홍콩은 중국으로 생각을 하면 이 캐시카우, 그 외국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창구로서 중요하고요. 위구르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 박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타클라마칸 사막 그 아래에 엄청난 천연가스와 석유가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위구르 지역의 전략적 의미는 바로 에너지 확보입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를 이제 자금과 에너지 이것을 이제 미국이 공략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인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비를 걸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제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일단 중국이 미국이 계속 이제 시비를 걸긴 하는데 중국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거 보면 둘이
별개로 갖고 가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첫 번째 인권 문제는 국가의 이제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내정 간섭이라고 네.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인 이제 무시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네. 미국은 이제 중국이 대외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인권 관련되는 것을 이유로 다른 경제적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중국의 경우들은 그 인권 문제는 이것을 분리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네.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급할 것이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지 미국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고. 그래서 인권 문제는 이게 미국이 이 정말로 중국의 인권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것이냐라기보다는 이 무역 전쟁에서 유효한 카드로서 이것을 이제 사용하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그 위구르 수용소 감지 카메라 문제도 뭐 얘기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도 뭐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안면 인식 기술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하는 기술은 중국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네. 전 세계 안면 인식 기술의 1, 2, 3위를 전부 이제 지금 중국이 하고 있고 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는 이제 이런 문제가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서방 세계 같은 경우는 안면 인식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이제 초상권이라든지 개인 사생활 보호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데이터 축적 자체도 이게 쉽지가 않고 네. 사용은 거의 이제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중국은 이런 제한이 없다가 보니까 이것에서 엄청난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네. 그것이 이제 기술 발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에서의 자극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것이 미국과는 차별할 수 있는 기술일 수가 있고 미국은 이것을 브로킹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술에 대해서 이 표면상으로는 이제 인권 문제로 이제 시비를 걸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반도체를 팔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그런 기업들의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제재 수단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안면 인식 기술이나 이런 보안 관련되는 문제를 중동이나 또는 아프리카 같은 저개발 국가에 어떻게 보면 중국의 영향력을 굉장히 확대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들은 이제 독재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네. 개인의 사생활을 이제 모니터링하거나 이러는데 아주 이제 뛰어난 설비와 시스템을 중국이 제공을 하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미국이 기술 차단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중국이 1대1로를 확대하면서 1대1로의 국가에 있는 미개발국에 이것을 무기로 또 다른 것을 이제 유인하는 이런 수단이 되고 있는 것도 참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예. 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기술 패권 쪽으로 얘기가 넘어가게 됐는데요. 미국이 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화웨이 조심하자고 공동선언문을 냈는데 유럽 국가들은 뭐 시큰둥하는 것 같아요. 화웨이가 또 이 입지도 넓혀가고는 것 같고 이게 미국하고 중국 간의 패권 다툼을 뭐 좀 유럽에서 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러는데 네. 돈은 피보다 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족보로 따지자면 미국의 외갓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영국도 통신사들 중에서 한 군데는 우리는 하웨이 장비를 쓰겠다. 네. 이렇게 이제 배반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유는 결국은 이제 하웨이 제재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이 동참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어려워졌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과거 마샬 플랜처럼 뭐 왕창 와서 이 질러주는 것은 없으면서 거꾸로 뺏어가죠. 그렇죠. 뺏어가다가 보니까 미국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졌고 현실적인 문제로 누가 우리한테 돈을 주려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지역이나 이제 동맹의 백년대계보다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독일은 뭐 지금 경기가 최근에 굉장히 나빠졌습니다만은 그 자본재를 주로 수출하기 때문에 이 최대 수요처가 이것이 중국입니다. 중국이죠. 네. 그래서 중국과 척을 지는 것이
메르켈 입장에서 굉장히 그러고 싶지 이제 않죠. 부담이 있고 네. 또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대통령이 됐지만 경제 문제가 가장 큰 난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달에 샹하이에서 그 중국이 수입 박람회를 하는데 네. 거기에 마크롱을 초대해서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거기에 에어버스를 대거 160대인가를 사줬습니다. 한 방에. 네. 그러다가 보니까 프랑스하고 영국, 독일이 이것이 하웨이 차단 동맹에서 네. 오히려 이것이 동맹이 아니라 구멍이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화웨이는 지금 구글 OS, 안드로이드 OS를 지금 쓰지 못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그 스마트폰은 뭐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좀 약세인 것 같긴 한데 그 반대로 5G는 별로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웨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참 마이너리한 것이 이것이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이제 애국심 마케팅을 불러서 그렇게 됐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회사들이 뭐 매출도 줄거나 이랬는데 하웨이는 3분기에 매출액이 20%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국 이게 국내에서 매출이 더 늘어난 거죠. 토탈 매출액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웨이가 일개 기업이 아니라 중국을 대표해서 미국과 싸우는 전사 같은 느낌으로 이것이 이미지가 각인이 돼버렸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삼성이나 애플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웨이를 이걸 살려야 된다고 하는 네. 이런 이제 구매운동 같은 것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것이 이제 매출액을 이제 늘리게 된 효과가 있고 네. 그리고 지금 5G 장비나 설비에 있어서는 지금 그 성능이나 가격이나 뭐 이런 어느 측면에서도 하웨이가 최강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하웨이 제품을 이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곳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자체적으로는 하웨이의 성격상 이것이 순수 민간 기업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중국 국내산 장비에서 해외에서는 덤핑을 치더라도 국내에서는 이게 비싼 가격으로 구매를 해주는 이런 전략 때문에 하웨이 실적이 오히려 좋아지는 이제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화웨이가 그러면 당초 생각했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그 반사이익을 얻을 거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많은 반사이익은 안 될 모양인 것 같아요. 삼성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에서는 충분히 반사이익을 얻고요. 네. 중국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이 역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죠. 워낙 안 팔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국심 마케팅 때문에 이것이 이제 외산 제품의 구매를 줄여버렸기 때문에 가뜩이나 나빠진 상황에서 더 나빠지는 삼성의 중국에서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거의 0%대로 가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해외에는 이득, 중국 국내에서는 오히려 손해가 나는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소장님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으로 시비 걸고 기술로 목조르고 금융에서 털어가는 전략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 1단계 합의에 보면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 13차 회담에서 이번 1단계 합의를 하기 직전에 네. 13차 합의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두 가지 항목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환율에 대해서 손대지 마라. 네. 이것이 하나 들어갔고 두 번째는 금융시장의 대외 개방을 확대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했고 중국이 동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금융전쟁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중국은 이제 여기에 대응해서 이미 2018년부터 그 금융시장을 조금씩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대해 하고 왔죠. 있는데 이것이 아마 내년에는 중국의 압력 때문에 더 센 개방이 아마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중국의 전략은 제가 볼 때는 그 호랑이와 떡장수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호랑이가 이것은 떡을 안 주면 끝까지 괴롭힌다는 것을 중국은 아는 것이고 네. 이것을 이제 무역에서 이제 돈을 주게 되면 이것은 국가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네. 상대 압력에 굴해서 우리가 이런 걸 더 사주기로 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것도 미국은 요구사항이 명문화를 하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페널티 조항도 너 스스로 이제 못을 박으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대단히 이제 이게 G2 국가의 자존심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박냐. 이것이 협상의 여러 가지 문제인데 결국은 미국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실기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명분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돈을 편하지 않게 우리한테 돈을 주면 되지 않는 것이냐.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금융시장을 지금 막혀 있는 금융시장을 일정 부분 단계적으로 열고 네. 거기서 미국이 금융에서 돈을 털어가게 되면 무역에서 금융에서 서로가 이것이 상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상황에 어떻게 보면 중국이 부응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 내부적으로 놓고 보면 기업의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네. 이것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식시장에서 증자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의 요구사항 그리고 중국 내부적인 사정이 서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2020년은 그 대외 개방과 맞물린 그 자본시장의 육성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제 화두가 될 것 같고 이것이 경제공작회의에서도 이것이 창업반이라고 하는 그런 주식시장의 개혁을 네. 구체적으로 언급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의 외환시장은 이제 그 자유변동 환율제로 넘어간다고 지금 예상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경우가 1985년에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네. 10년 동안 이제 협상이 진행되면서 결국은 토탈 30년간 일본이 이제 헤매는 그런 결과를 왔고 네. 그래서 일본의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놓고 보면 1985년 프라자 합의 이후 2018년까지도 일본의 대미 무역 적자는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금융시장을 놓고 보면 이것이 폭등했다가 폭락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20년간 헤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1985년에 일본과의 프라자 합의를 할 때 그때 미국 측 이제 부대표가 바로 지금 현재 USTR의 현재 대표 대표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입장에서는 일본의 스토리를 그대로 중국에 적용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과 일본이 다른 점이 9가지가 있는데요. 뭐 크게 봐서 3가지만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왜 그러면 일본은 환율을 50%나 한 방에 절상시키는 프라자 합의를 동의를 했냐는 거죠. 네. 뭐 50% 절상을 하게 되면 그것은 기업이 살아남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수출 기업은. 그래서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것이 일본은 국방을 미국에 의존합니다. 네.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무장을 못하게 했죠. 그래서 일본은 군대가 이 자위대라고 스스로 네. 자위만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국방을 미국에 의존했기 때문에 미국이 목에 칼을 갖다 댄 것이죠. 여기에 이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 사인한 것이 바로 네. 프라자 합의고 네. 두 번째는 일본의 엔화가 이것이 85년부터 시작해서 한 방에 3년 동안에 거의 53%가 절상이 됩니다. 우리가 쳤을 때 1,100원 환율이 550원 되면 수출 기업들이 뭐 다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85년부터 89년까지 일본의 주가가 폭등을 합니다. 네. 니케이가 6,000대에서 38,000대까지 급등을 하죠. 네. 그래서 이것은 외환시장, 금융시장이 개방된 일본의 미국의 헤지펀드, 금융기관들이 대거 들어가서 주식, 채권, 부동산을 급등시키고 89년 꼭지에서 팔고 나와서 그 버블이 터지는 바람에 일본이 그 이후 20년 동안 헤매죠. 네. 그래서 지금 일본의 경우를 그대로 중국에 적용하면 딱 좋은데 문제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중국은 외환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고 네.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의 개방을 협상의 카드로 쓰는 것이죠. 시간을 최대한으로 늦추면서 네. 내부적인 정비가 가능할 때. 그래서 중국이 모든 산업이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개방이 안 돼 있는 프로텍션을 세게 하는 부분이 바로 금융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금융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미국이 어떻게 이제 찌르고 그걸 중국이 어떻게 막을 거냐는 것이 네. 그게 앞으로 이 전쟁의 가장 핵심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면 중국 위안화 환율은 여전히 당분간은 중국 정부의 통제하에. 그렇습니다. 뭐 중국의 환율은 이게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의 크롤링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유변동 환율로 바꾸지 않는다면은 중국 정부가 관여의 폭만 그래서 중국의 환율은 지금 전일 종가에다가 네. 중국과 많이 거래하는 20몇 개 나라의 통화의 가중치를 거기다 더하고 거기에 그 경기 대응 요인 플러스 알파라는 또 묘한 요인을 3가지를 합해서 하기 때문에 네. 시장 요인을 뺀 나머지 2개는
이것은 중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그렇죠. 그 룸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시스템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환율은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가는 것이지 이 경제 상황이나 뭐 미국이나 서방 세계의 의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럼 뭐 외환 시장에 개입을 안 한다. 이거는 그냥 겉으로 허울만 좋은 거지 아직은 멀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전망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1차 합의는 뭐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합의도 아닌 것이 합의인 것이 이렇게 좀 애매한 뭐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휴전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작전상 후퇴를 이제 하는 것이고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한숨 고르고 가는 것이 다음번 준비를 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네. 이제 휴전이나 정전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기간이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을 텐데 내년 대선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행정부랑 또다시 이제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내년에는 좀 잠잠하게 가지 않을까요? 대선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 내용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중국을 쓰러뜨리려면 미국은 이제 80년 그 중반에 일본을 쓰러뜨린 사례를 놓고 보면 첫 번째 이번에 트럼프는 반드시 당선돼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85년부터 89년까지 이제 일본을 쓰러뜨렸던 핵심은 공화당이 네. 80년부터 거의 92년까지 장기 세 번 이제 연속으로 장기 집권을 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죠.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탈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정책의 일관성이 가능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난번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은 이 중국에 대한 정의를 프레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적이자 친구라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서 명확하게 정의를 했죠. 에너미, 적이라고.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의 이제 어떻게 보면 대선 주자들, 그 중에서 지금 뭐 지지율이 28% 30% 가는 유력한 바이든 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중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럴 때 중국을 이제 그 눌러야 되고 견제해야 된다는 건 분명한데 거기에 대한 표현의 결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not enemy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적은 아니다라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굉장히 다른 결을 보였기 때문에 네. 이 중국의 선택은 이것은 누구를 선택할 거냐, 누구를 유리하게 할 거냐에 대해서 열심히 내년에 머리를 쓰는 그런 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중국을 이것을 완벽하게 누르려고 하면 일본 같은 나라도 미국 혼자서 누를 수 없이 유럽의 동의를 받아서 프라하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도 트럼프가 중국을 완전히 이제 쓰러뜨리면 그건 뭐 100% 대선에 이기는 것이지만 그 전제는 유럽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이것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선거판에서 이것이 미국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는 거꾸로 또 이게 중국의 전략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쉽게 공략하기도 역공을 하기도 어렵고 네. 또 미국의 경우는 이 공략을 했다가 표 떨어지면 그건 그렇죠. 죽도 밥도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도 뭐 뛰어난 장사꾼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한 방을 누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쟁이 붙었다 그러면 이것은 중국의 치명타를 날릴 카드를 날릴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표에 득표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전략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쉽게 싸움은 걸지 않지만 걸렸다고 하면 이것은 큰 거 터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쉬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군요. 그렇지만 좀 쉬어가면서 지지율이 떨어졌을 경우에 어차피 못 먹는 때리지. 카드라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강한 더 카드를 강력한 카드를 트럼프가 때릴 거고. 이제 때릴 가능성이 높죠. 네. 1단계 합의의 이게 구체적인 그 뭐 일정 뭐 시행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셨는데 이게 시행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1월 달에 합의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요. 봐야 그래서 되고. 이번에 그 2천억 불을 이 중국이 구매 확대를 해준다고 하는 안에 농산물 구매가 들어가 있지만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500억 불을 구매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네. 쿠들러 보좌관 같은 경우, 고문 같은 경우는 400억에서 500억 달러를 사주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그 협상의 그 실무 책임자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2년 동안에 320억 불을 사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서로 말들이 서로 다릅니다. 이 얘기는 아직 그 결론이 안 났던 얘기고, 제가 볼 때는 이 중국이, 미국은 강력하게 금액을 모술 받기를 원했고 이것이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미국이 이번에 우리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중국의 목표는 관세 철폐가 목표였지 관세를 일부 인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예를 들어서 10%를 통째로 철회해 줬다고 그러면 이제 명분이 서지만 10%를 부과하는 걸 원래 15%를 올리려고 그랬다가 그걸 2.5% 감해주는 7.5. 실제로는 2.5% 정도만 감해준 건데 이게 뭘 해준 거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중국의 전략은 이 농산물 구매 이 문제는 이것을 그 관세 철폐의 폭 또는 관세 인하의 폭 요거하고 연동시켜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구매를 하겠다. 그래서 금액은 토탈 금액은 픽스를 하겠지만 언제 사주냐 하는 문제는 니들이 하는 거 보고서 내가 할게. 이런 전략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합의는 받지만 원론은 받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강론에서는 알 수 없는. 그렇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에 이제 보조금을 엄청나게 사실은 지급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거 지금 그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중국은 그 시정을 받아들이면 기업 구조 개혁을 안 할 수 없는 문제고 근데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이거를 어떤 형태로 할 거냐도 사실은 관건이고 그래서 이건 뭐 협상 테이블에 이제 올라갈 얘기인가요? 이건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나요? 그래서 뭐 1단계 합의는 그게 실제적인 의미보다는 이루었다는 데다가 의의를 두는 것이고요. 그 진검승부는 2단계 협상이 시작될 때 이것이 진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2단계에서 중국이 미국한테 요구했던 것이 크게 봐서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 실물 경제에서 무역에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흑자를 줄여달라는 것이 하나 있었고, 그런데 미국의 무역 흑자 줄여달라고 하는 것은 2천억 불을 줄여라는 것이 원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 4천억의 흑자를 내는 중국으로서는 한 2천억 불 정도 더 수입을 해주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가 바로 기술 이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뺏거나 훔치거나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 주는 문제를 이것을 하지 말라는 세 가지 조항에서 지금 합의를 일부라도 본 것은 맨 앞단 하나만 지금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보조금 문제는 그래서 이제 왜 미국이 그런 얘기를 하냐는 것은 이것은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체 GDP 중에서 63%가 국유기업이 매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기업이 적자가 나거나 뭐 어려우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농업지역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뭐 320억 불인가 보조금을 바로 줬단 말이에요. 미국도 그렇게 주는데 자본주의 국가도 사회주의 체제를 가진 중국의 입장에서 정부가 국영기업이 어려워졌는데 보조금 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 그런데 이걸 주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체제 이 변경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으로서는 대단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이 전쟁은 제가 볼 때는 짧으면 3년, 길면 10년에서 18년 가는 긴 전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건 체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많은 이제 논쟁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어설프게 중국을 공략하면 중국은 이제 씨도 안 먹히는 그런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이렇게 놓고 보면 뭐 이제 자유무역 이거를 지금 흔들고 있는 거잖아요. 꽤 오래된 기간 동안에 이 자리 잡아온 자유무역을 흔들고 있는 건데, 이 혹시 경제 냉전까지 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 2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강대국들의 이 동향을 놓고 보면, 뭐 갓에서 WTO로 넘어오고 그게 이제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세계 질서는요, 근본적으로 패권국의 이익에 부합하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패권국의 이익에 이게 반하게 되면 그건 통째로 없애버리거나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보호무역을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미국의 이 체제에 손해가 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고, 그래서 이 패권국의 이익에 맞춰서 나머지 나라들이 이제 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경제 냉전이냐고 놓고 보면은 이것이 과거에 비해서 미국의 영향력이 실물 경제, 제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떨어졌다는 것이죠. 네. 과거처럼. 네. 그리고 이제 유럽의 동의를 쉽게 받지 못하는 차원에서 이 외교력에서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세게 눌려서 경제전쟁도, 경제냉전도 불사할 수가 있지만 네. 구멍이 크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유럽이라는 나라가 이것이 미국과 같은 편을 먹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안 먹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이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이것이 지금 규모가 과거에 일본이나 소련이 영향을 받을 때가 미국 GDP 한 40% 선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중국이 미국 GDP 6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70%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것이 경제전쟁으로 세게 몰고 가서 상대를 이제 제압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두 가지 문제. 유럽에 이 배반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중국 자체의 이게 내구력이 커져 버렸다는 너무 것이죠. 커졌고, 예. 그래서 말은 아마 경제냉전, 콜드 이코노미 워가 유행할 수는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발생하기는 굉장히 낮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올해 수출이 한 150억 달러 피해를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피해를 봤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내년에도 그 패권 다툼이 좀 지속될 것 같고 그러면서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도 또 나올 것 같고 근데 그러기에서 우리가 기회를 좀 찾고 그래서 그 기회를 선점하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미중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최대 피해는 한국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우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 한국의 의존도가 우리가 이 가장 크기 때문에 네. 이것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배제할 수 없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 구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팔고 있는 수출, 최대 수출국의 거의 80% 가까운 것이 중간재이기 때문에 미중이 싸우게 되면 경기가 나빠진다고 생각하면 맨 먼저 줄이는 것이 주문부터 줄이게 되죠. 네. 그래서 중간재나 원자재의 주문을 먼저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국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G20 국가들로 놓고 보면 미국도 그렇고 무역전쟁을 했지만 전체 수출은 줄어들지 않았고 중국의 경우는 마이너스 0.2% 정도인데 우리만 17% 줄었죠. 그래서 이거는 산업구조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구조를 제대로 안 바꾸면 미중전쟁이 길어질 때 우리는 계속 터질 확률이 높고 우리로서는 또 하나 이제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1만 달러의 GDP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퇴출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 가면 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난무하지만 이것은 중국의 퍼캡ita 인컴이 10,000불 넘어가면서 저부가 가치 제품들의 경우는 인건비를 못 맞춰서 중국도 동남아로 베트남으로 대거 이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우리가 같이 당하는 것을 이것을 이제 중국이 망했기 때문에 이제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 어려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고요. 우리로 봐서는 지금 중국에 가져간 1만 달러 이하 때 한국에서 생산하고 만들었던 이런 제품을 빨리 빼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가 한국에서 10,000불에서부터 32,000불 사이에 그때 입고 먹고 마시고 만들었던 그 제품을 중국으로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의 그런 산업의 구조 조정을 안 하고서 대중국 수출에 기존에 들어가 있는 산업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게 된다면은 이런 어려움은 더 가속화되고 가중화될 뿐이지 좋아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사실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을 다 하신 셈이긴 한데 어쨌든 종합 정리해서 우리 기업하고 정부하고 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를 가지고 가야 될지 좀 하나씩 좀 해서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지금 중국을 우리가 27년 동안 같이 이제 무역하고 거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편하게 돈을 벌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 분쟁 이후에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제 누가 갑이냐 그러면
이것이 한국이 갑이 아니라 중국이 갑이 되고 우리가 을이 되는 아주 묘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을의 위치로 전락하는 느낌이 강하지만 을도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이게 하찮은 을이 있고 네. 슈퍼 을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하고 일본이 반도체 소재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네. 아니 천하의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 1등, 2등 하는 반도체 회사에 목을 쥐고 있던 것이 바로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3가지. 네. 이거 일본 기업들의 소재를 가지고서 세계 최고 기업의 이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이게 바로 슈퍼을이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의 기업이나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중국이 정말로 절절히 원해서 이것 없으면 절대로 이게 안 되는 네. 그런 이제 슈퍼을의 위치를 가질 수 있는 테크놀로지든지 이것이 제품이든지 소재든지 이걸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의 봄날은 더 빨리 간다. 그리고 지금 그럼 중국이 정말로 절절히 원하고 있고 지금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네. 그것은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중국은 철강, 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모든 하드웨어 분야에서 지금 한국하고 놓고 와도 디램 반도체 하나 정도를 빼놓고는 중국이 우리보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에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진검승부를 벌일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그렇게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ICT 기술에서는 이게 미국에 아직은 뭐 게임이 안 됩니다. 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아직도 미국도 절대 강자가 아니고 누가 이길지는 모르지만 네. 미국이 이제는 기술을 완전히 브로킹하기 때문에 기술을 훔치고 기술을 뺏고하던 중국의 전략은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더 이상 실리콘밸리의 어떤 기술도 미국 방송이 스톱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 도둑질을 하던 중국이 ICT 기술에서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데 네. ICT 기술에서 세계 최강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이지만 미국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게 넘버 2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한국을 못 따라오냐 못하냐 이거는 절대 아니고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스피드 싸움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한국과 연명을 해서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반 걸음 앞서 나간 기술이 있다 그러면 전략적 지원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M&A를 하든지 해서 미국과의 경쟁에서 가치각은 앞서기 위한 전략을 중국은 구사할 수밖에 없고 절절히 구사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여기에 이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냐.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기업들이 개발하고 정부가 밀어주고 네. 정책적으로 그리고 미국, 중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구조가 갈 수 있도록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가 이게 중요해 보이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 제조업의 경우들은 이것은 그걸 더 살리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도 중국과 협상한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주목도 받지 못할 뿐더러 재수 없으면 그것은 오히려 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중국이 정말로 갖고 싶어 하고 절절히 원하지만 갖고 있는 것을 들고서 협상을 하는 것이 이게 답이고 이것이 한국 정부나 기업이 지금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눌러놓은 중국이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의 이 욕구를 잘 이용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 경제를 좀 무겁게 눌렀던 이슈죠. 미중 무역 분쟁. 이것이 가닥이 잡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억지로 봉합만 해놓은 상태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더 확정이 될 수도 있고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의 싸움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 거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회를 잘 잡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기회를 잘못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고난과 역경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미중 무역 분쟁 이것이 장기화될 그런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고 또 그런 불확실성 하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우리 정부는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또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기업들의
20년, 30년 지속 가능한 생존 관점에서 또 지속 가능한 우리나라 경제 관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성환의 오아시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